안녕하세요. 윤기수입니다. 지적재산권 11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10강까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앞부분은 이제 특허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특허법을 지금 강의에서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를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허법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풀이는요. 교재 80에서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특허법상 보호대상은 당연히 발명을 보호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상호는 상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거고요. 디자인은 디자인보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허법이고 그래서 특허법상 보호대상은 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특허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허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특허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의 보호라든지 발명의 장려, 기술 발전의 촉진, 산업 발전의 이바지 이게 바로 이제 특허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화 발전의 이바지, 요거는 저작권법의 이제 보호 목적이 되는 거죠.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특허법상 채택하고 있지 않는 그런 원칙은 그랬습니다. 1번이 등록주의. 우리나라는 이제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 심사를 한 결과 거절 이유가 없으면 특허 결정을 하게 되고 특허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 등본을 출원인한테 송달하게 되고 출원인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분의 그 설정 등록료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돈을 납부를 하면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도 이제 추가 납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2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차등 납부하도록 되는데 수수료를 납부를 하기만 하면 그러면 직권으로 특허청장이 설정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 등록에 의해서 이제 특허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허 출원할 때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출원서라든지 명세서 이것도 요건에 맞게끔, 양식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식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선출원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선발명주의입니다. 선발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발명한 사람이 이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 선출원주의는 먼저 발명을 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선출원주의가 되겠죠. 선발명주의를 유일하게 취하고 있던 나라가 이제 미국이었는데 작년도에 미국도 이제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수수료 납부주의. 우리나라는 수수료 납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할 때 출원료, 심사청구할 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할 때 우선심사청구료라든지 또는 뭐 등록받을 때 설정 등록료 또는 연차 등록료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수료 납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는 그러한 원칙은 바로 선발명주의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명의 종류를 상대적으로 연결하였다. 그중 나머지의 것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면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연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허법상 그 발명은 물건의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나뉘고 물건의 발명은 협의의 물건 발명과 물질 발명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발명은 협의의 방법 발명과 제법 발명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물건의 발명과 방법 발명은 상대적으로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발명과 개량 발명도 마찬가지로 기본 발명이 있고 그 기본 발명에 대한 그 문제점을 해결한 발명이 개량 발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연결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 발명과 종속 발명도 맞습니다. 독립 발명은 이제 독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 이제 독립 발명이고 종속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 발명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 이제 종속 발명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번이 직무 발명과 결합 발명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틀린 거가 되겠죠. 즉 정답입니다.
직무 발명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연결되는 게 자유 발명이고요. 결합 발명하고 상대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제 비결합 발명이 되겠죠. 그래서 직무 발명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한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다음에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게 직무 발명이고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게 이제 자유 발명이 되겠죠. 결합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결합해서 이제 현장 효과를 일으키는 게 결합 발명이고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비결합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직무 발명과 자유 발명, 결합 발명과 비결합 발명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연결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완성 발명과 미완성 발명. 이거는 이제 발명의 성립성과 관련돼서 완성 발명이 이제 발명의 성립 요건을 완전히 이제 충족하는 발명이 이제 완성 발명이고 미완성 발명은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발명이 이제 미완성 발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의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특허 출원했을 때 이제 발명인지 보고, 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런 순서대로 이제 봅니다. 이러한 등록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를 받을 수, 불특허 발명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특허 발명을 이제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보면 인명살상용 무기. 인명살상용 무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명살상용 무기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어쩌면 불특허 발명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불분명하죠. 그 다음에 음식물은 이제, 특허로서 이제 가능하고요.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특허 발명에 이제 그 특허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 이 규정이죠. 공소양속 및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요게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인데, 5번 지문 보면 원자핵 변환 방법에 의해서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이것이 이제 5번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5번 지문에 있는 내용이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불특허 발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98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핵 변환 방법에 의해서 제조될 수 있는 물질 발명에 대해서 만약에 특허를 인정해줬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한 특허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줘야 되는 또는 이제 그냥 무단으로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되는 그런 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러한 그 원자핵 변환 방법에 의해서 제조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발명이 불특허 발명을 해서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모든 요건이 다 빠지고 최소한의 요건인 공소의 양속 및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발명 요거만 이제 남았죠. 그래서 5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허 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신규성과 관련된 것은 이제 특허법 29조 1항 각호에 나와 있는데요. 1번 보면 특허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것, 공지된 발명이죠. 요거는 이제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특허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이 실시된 것, 이것도 이제 그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되는 거고. 특허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특허 출원 전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 이것도 이제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래 그 교재에는 특허 출원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런 경우에, 즉 특허법 시행령에 일부 이제 제한이 있었죠. 뭐 국립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없어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신규성 상시에 해당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지, 공용 및 간행물 게재의 판단 기준은 등록 결정 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규성 상실 사유, 신규성 위반 여부는요. 출원 시 시각주의죠. 시분초를 고려한 시각주의로서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면 다음 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특별히 뭐 틀린 문장이 없죠. 그 다음에 2번
특허법상 산업은 광의 개념으로 공업 외에 광업, 농수산업, 목축업 등을 포함하며 운송업, 교통업과 같은 보조산업도 산업에 포함이 된다. 산업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애매하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특허 출원 당시 산업적 실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의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린 거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실시하지 않지만 장래에 실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래 이용 가능성, 장래 이용 가능성, 장래 실시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실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지문이 이제 틀린 거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판례는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그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게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현재 실시하고 할 수 없고 앞으로는 분명히 이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런 실시하지 않는 것이 기술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경제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명이 특허 출원된 발명이 경제성, 즉 돈을 많이 벌건 벌지 못하건 이런 것을 이제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타 기관의 인허가는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허가를 냈다든지 허가를 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별개의 문제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시작해서 출원일로부터 20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그러는데 20년이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이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설정 등록일로부터 시작해서 출원일로부터 20년. 이게 바로 이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되겠고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은 요건 이제 디자인권의 이제 존속기간이 되겠고요. 출원일부터 15년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출원이나 등록과 관계없이 영원히 보호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번을 보면 다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제 출원과 발명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시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1번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자이다. 그렇죠. 발명을 완성한 자한테 원시적으로 기속되게끔 돼 있고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질권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허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권 그러면 동산이라든지 권리질권이 이제 가능한데 이러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이제 질권이 이제 가능하죠. 근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중에 특허권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임시적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권 설정이 이제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제 공권적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중에 이제 특허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권적이다. 또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두 개가 이제 다 혼합된 개념으로서 이제 공권적 사건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마음대로 양도를 할 수가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5번 보면 발명을 완성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독점 배타적인 그런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특허 출원과 그 다음에 실체 심사 이런 것을 거쳐서 거절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일종의 이제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라고 하는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절대로 독점 배타권이라고 하는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질권 설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 전에 공지하여 신규성이 없게 된 경우 공지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출원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공지 예외 적용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를 묻는 문제죠. 근데 교재에는 정답이 이제 3번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정답은 이 상태에서는 3번이 아니라 4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 FTA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그런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6개월에서 이제 12개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했고 우리나라가 그걸 수용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12개월로 돼 있고요. 일본이라든지 유럽은 아직도 6개월로 돼 있죠.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2개월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 10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에 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면 사용자는 무상으로 법정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틀린 면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이 좀 개정이 됐는데, 발명진흥법이 개정이 됐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사용자하고 종업원 사이 예약 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상의 통상 실시권도 없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2번, 종업원은 자기 자신이 발명한 기술에 대하여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하고 사용자 사이에 예약 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발명을 완성하면 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한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게끔 돼 있고,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 승계 의사 통지를 했다 그러면 그 승계 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종업원한테서 사용자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예약 승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종업원이 있고, 이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한테 줄지 여부는 이제 종업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 거가 되겠습니다. 3번, 종업원은 자기 자신이 발명한 기술에 대하여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할 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틀린 문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예약 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승계 의사 통지를 하면 그 시점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종업원한테 사용자로 넘어가고, 사용자가 이제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종업원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넘겼을 때, 사용자 권리를 승계했을 때, 그 종업원한테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예약 승계나 근무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문은 조금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예약 승계나 근무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승계, 종업원이 완성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승계 의사를 통지한 시점, 그 시점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종업원한테 사용자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계 의사 통지 시점 전에는 종업원이 권리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용자가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번을 보면 통상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그 후에 취득한 특허권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승계 계약이 없는 경우에 종업원이 권리를 가지고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시권을 가지거든요. 근데 법정시권이죠. 또는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불승계 통지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권리는 종업원이 가지고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시권인 법정시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법정시권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후에 취득한 사람한테, 특허권자한테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특허 출원 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출원 심사 청구 기간은 출원 공개일로부터 5년이다. 출원 공개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5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가 되겠고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심사관이다. 심사 청구는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심사관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심사 청구를 한 이후에는 취하를 전혀 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문장이 됩니다. 한 번 심사 청구를 하면은 이제 취하를 할 수가 없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번, 심사 청구 기간 내에 출원의 심사 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국유로 된다가 아니라
심사 청구가 없으면 취하 간주됩니다. 5번 심사 청구가 있으면 심사관은 방식 심사를 진행한다. 방식 심사가 아니라 실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특허 출원할 때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경우 도면, 요약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이 이제 명세서의 기재사항이고 5번의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요거는 이제 특허 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출원 중 틀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이해관계인이라 할지라도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허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와 특허권자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도 이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료 납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요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가도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고 그때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본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차등 납부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때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된다. 3번 문제도 3번 지문도 보면 이 지문이 이제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틀린 거가 되겠죠. 본래 이제 추가 납부할 때 예전에는 이제 특허료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차등 납부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추가 납부 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 납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이 발생된 이후에는 이제 그 소급 소멸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의 지문은 이제 맞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특허권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일정의 특허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3년분 이후에 특허료는 전년도에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갔을 때는 이제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14번에 대한 정답은 1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특허 및 실용시한의 법과 절차를 통일화와 간소화하기 위해서 체결된 조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국제 출원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는 거죠. 요거는 이제 특허협력 조약 PCT를 말하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법정 실시권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정 실시권이죠. 자기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특허 발명은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죠. 통상실시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에 실시에 대한 통상실시권. 이것도 이제 중요권이고요. 직무 발명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이것도 당연히 이제 법정 실시권이 되어 있고. 디자인권 존속기한 만료의 통상실시권. 이것도 법정 실시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실시권의 성질이 다른 것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이고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이거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이죠. 원래 이제 통상실시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실시권,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 그래서 1번은 법정실시권이고 2번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3번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이거 법정실시권이고요. 4번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의 통상실시권, 이것도 이제 법정실시권이고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의 실시자의 통상실시권, 이것도 법정실시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심사 절차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처음에 이제 당연히 출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체 심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허 결정을 하게 되고 설정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특허 출원 심사 청구하면 이제 실체 심사가 진행이 되고 실체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으면 특허 결정을 하게 되고 특허 결정하게 되면 결정 등본을 송달해서
그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설정 등록합니다. 이때 이제 특허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전용 시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전용 시권을 설정한 경우는 이 특허권자도 실시하지 못합니다. 2번 전용 시권의 설정을 하였더라도 특허권자는 그 전용 시권의 설정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통상 시권을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전용 시권 설정 계약 플러스 이제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타인에게 통상 시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전용 시권에는 통상 시권과 달리 법정 시권과 강제 시권이 없다. 그렇습니다. 4번 전용 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전용 시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 시권을 허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용 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러한 그 질권 설정이라든지 다른 통상 시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 시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번 문제를 보면 특허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출원 심사 청구 제도. 우리나라는 심사 청구 제도를 두고 있죠. 미국은 없습니다. 우선 심사 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절 결정 제도 있고요. 특허 결정 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제도. 이의 신청 제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의 신청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무효 심판으로 이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번 이의 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21번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침해 금지 청구 민사적 구제가 되겠고요. 특허권 침해죄, 허위표시죄, 위증죄, 사위행위죄 이게 다 이제 형사적 구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적 구제 수단인 침해 금지 청구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갑은 A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후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에 A 발명이 공개되었다. 공개가 되죠. 이렇게 공개된 이유는 특허법의 어떠한 제도 때문인가? 우리나라는 출원 공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면 전문적으로 강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원 공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용실험법에 대한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재 93페이지와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실험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실용실험적인 고안의 보호. 실용실험법은 고안을 보호하고 특허법은 이제 발명을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발전 촉진 맞고요. 산업발전의 이바지 맞고 심미적인 고안의 보호. 심미적인 고안을 보호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산업발전의 이바지. 3번하고 4번이 똑같은 지문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교재가 조금 오타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실용실험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게 잘못됐네요. 교재는 실용실험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없는 것은 틀린 거죠. 있는 것은 설탕, 밀가루, 그림, 휴대용 장기판, 폴리프로필렌의 구조. 정답은 4번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고안이 아니죠.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이게 이제 고안이 되는 건데 이런 즉 다시 말하면 물건의 발명만 가능하죠. 그래서 휴대용 장기판은 요게 이제 고안이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보면 다음은 특허법과 실용실험법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실험권의 존속기간은 동일하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특허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실험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시작해서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다르죠. 특허법과 실용실험법은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맞고요. 특허법과 실용실험법의 진보성은 약간 차이가 있다. 즉 진보성의 의미는 지금 극히 용이한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특허법과 실용실험법은 등록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실용실험법은 고안을 보호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번 문제를 보겠는데, 실용신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실용신한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한다. 예, 맞습니다. 실용신한법은 물품에 대한 고안을 그 등록 대상으로 한다. 예, 요것도 이제 맞고요. 실용신한법은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도 등록 대상이 된다. 요게 이제 틀렸죠. 실용신한법은요, 물건의 발명만 되지 이런 물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 실용신한법상 예, 보호하지 않습니다. 4번 실용신한법은 고안의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특허는 고도성을 요구하는데 고안은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일정한 경우 등록을 제한하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대한 정리, 즉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